힘찬 박수로 황인국 문신을 맞으시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다 대체적으로 처음 뵙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재철 주임 신부님께서 특별히 초청을 해 주셔서 저는 원래 이 강론을 정말 못합니다. 또 강론 때문에 제가 신부가 안 되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부재 때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신부가 돼서 강론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강론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정말 신부가 안 되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신부가 되면 강론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강론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특강이라든가 더군다나 뭐 피정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제 체험담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 개인적인 그런 체험담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요셉 신부님, 또 이병호 세바스티아스 신부님, 또 와서 보니까 우리 수녀님들이 두 분 다 저하고 또 어느 정도 상관이 되는 분들이네요. 고모님이, 제 고모님이 계셨는데 그 고모님이 까리타스의 수녀님이셨고 지금 몇 년 되셨나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고모 수녀님과 함께 계시던 수녀님들이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병 간호해 주셨던 그런 수녀님들이신 것 같아서 하여튼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뭐 지금 다 소개해 주셔서 더 이상 뭐 제 개인적인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은퇴해서 원로 사목자로 있고, 그러나 또 은퇴는 했지만 평양교구장 서리 대리라는 직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명동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평양교구장 서리 대리라고 하지만 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명동 사무실은 그냥 항상 비워놓고 거의 빈 상태로 그냥 한 주에 한 서너 번 지금 명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저기 광장동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동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를 할 때에 광장동 성당 구내에 집을 지어서 거기 살다가 그 다음 김은혜 주교님이 동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로 오시는 바람에 그 바로 옆에 아파트를 옮겨서 지금도 아파트에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 몇 대선 뭐 우리 조상 중에는 어느 훌륭한 분이 계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어떤 혈통보다는 신앙적인 면에서 제 조상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처음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이신 분이 고조 할아버지십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몇 년도에 세례받았는지는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고조 할아버지를 배운 적도 없고 증조 할아버지도 배운 적이 없고 증조 할머니는 배워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고조 할아버지가 1900년이나 그 전해 1899년 정도 세례받으신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봐서, 그런데 그 당시에 무엇을 자랑할 거냐? 평양에, 제가 고향이 평양입니다. 고향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15살까지 평양 살다가 6.25 전쟁 때 피난을 왔는데, 고조 할아버지 고향은 평양에서 8, 90리 떨어진 저 시골입니다. 서해안 쪽으로. 그런데 평양에 성당이 처음 생긴 것이, 본당이 생긴 것이 1896년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성당을 지어서 1900년에 처음으로 평안남북도 지방에 성당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평양에서 한
거의 100리 나가서 8, 90리 떨어진 시골에서 어떻게 1900년이나 전해 1899년에 세례를 받았을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례받았다는 그 근거는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세례받고 그 동네에 공소회장을 하셨는데 1901년에 그 공소에 천주교 신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한글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글을 가르쳤답니다. 시골 사람들한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서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걸 배웠고 그러다가 어머니는 13살에 세례를 받으셨다 그럽니다. 근데 1901년에 그 공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고조 할아버지 집은 처가집이었습니다. 물론 지주였기 때문에 집은 좀 컸습니다. 기역자로 꽤 큰 집이었는데 당신 집은 초가집인데 당신 집터 바로 뒤에 당신 땅에다가 공소를 지었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와집을 공소로 지었고 그 공소에 서울대교구장님이셨던 민대주교님, 밑대일주교님이 1907년 11월 3일에 가서 주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세례받고 한 7, 8년 후에 민대주교님이 서울교구장이 평안도까지, 그때는 평안도 다 서울교구, 경성교구였으니까 거기를 순회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지은 그 공소에서 주무셨다는 그 기록을 당신 일기에다가 쓰셨어요. 그래서 그 밑대일주교님의 일기책이라고 지금 한 7, 8권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907년 11월 3일 유은택이라는 공소에서 주무셨다. 근데 그 유은택이라는 그 말이 머물유, 은혜은, 모택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머무는 것이다. 바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 그 민대주교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했는가, 바로 그 민대주교님이 보시고 여기는 유은택이라고 하자 그래서 민대주교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은택인데 지금 그 이북 사투리로는 누은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누운택이 변해서 눈튀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눈튀기 공소회 회장을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하셨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로 넘어와서 할아버지까지 공소회 회장을 하다가 공산치하가 되면서 완전히 공소도 없어지고 다 지금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한 거죠. 하여튼 이렇게 훌륭한 고조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로 그 고조 할아버지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하고 제 8촌 동생이 지금 황현 신부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부가 태어났고 거기에 저희 고모님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까리타스에 수녀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하여튼 이런 훌륭한 집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5대째 우리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정말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가정에 제가 태어나게 됐고 어떻게 하여튼 신부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예, 저희 고조 할아버지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밑대일주교님의 저기에 주무신 것만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때 그 하루 주무시고 왔는데 그날 161명에게 고해성사를 주시고 94명에게 견진성사를 주셨다 이렇게 썼어요. 그 시골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저거 해서 161명이 하루 그날 고해성사를 보고 94명의 견진성사를 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가. 또 우리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13살 때 세례를 받아서 세례도 안 받았을 때에
저희 고조 할아버지를 많이 배웠는데 정말 동네에서 제일 아주 정말 존경받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어머니도 알고 계셨고, 우리 어머니 그 동네에 더 부잣집이 두 집이 사실 더 있었어요. 기와집이 두 군데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집은 초가집이고, 근데 그 동네 지주가 세 분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집은 초가집이었지만 우리 어머니 집안에서 너 저 아주 훌륭한 집안 황씨 집에 시집가라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셨대요. 하여튼 그만큼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는 공소회장을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시자마자 평양으로 나와서 평양에서 사시다가 제가 맏아들인데 제가 평양에서 태어났고 평양에서 살다가 6.25 전쟁 때문에 저희는 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양에서도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지주였으니까 아마 논밭 좀 팔아서 저희 아버지가 또 맏아드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맏아드님한테는 평양에 상점을 하나 큰 걸 차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평양에서 그래도 꽤 큰 상점을 하는 아버지 밑에 중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주교자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주교자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졸업하고 주교자 성당에서 운영하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어떤 그런 훌륭한 종교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지금 만 80이 넘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만 81세가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유치원이 있었느냐 하고 다들 하시던데 전 그래도 평양 성모 유치원 출신입니다. 자랑해도 되겠죠? 평양교구는 지금 평양교구장 서리 대리라고 해서 주교님이 정추기경님이 임명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13년간 맡고 있는데 평양에는 처음 평양교구가 생기면서 메리노르 신부님들에게 평양교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메리노르 신부님들이 다 미국 신부님들이죠. 와서 교육 사업에 많은 일을 하시면서 유치원도 세우고 국민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대체적으로 평양 출신의 모든 신자들은 좀 멀지만 다 그 성모 유치원, 성모 국민학교를 대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뺏겨가지고 1948년에 학교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48년 졸업인데 성모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다 제 선배입니다. 네. 성모학교가 저희가 졸업하면서 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저 밑에 학년들은 전부 다른 학교를 전학시키고 성모학교를 폐쇄시키고 말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 전 이야기는 뭐 별로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라든가 이런 건 별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북쪽에는 공산 정권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공산 정권은 이 천주교하고는 그냥 그야말로 앙숙이 돼서 천주교는 말살 운동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박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말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북한 정부는 아주 정말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그 성당까지도 이제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평양 주교자 성당이 관울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관울인데 관울이 주교자 성당인데 평양 시내 가장 좋은 언덕 위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도 쭉 보이고 평양 시내 중앙 저 강 건너까지 다 보이는 그런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거기에 고사포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미군기가 그때 날아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고사포 부대를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그걸 징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뺏기고 그 다음 그 성당을 뺏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바로 옆에 예배당 하나 작은 게 있었어요. 그 예배당을 써라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서 저희는 미사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성당을 헐어버렸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가면은 옛날 1900년에 지었던 그 성당 모형도가 지금 있는데 그 성당은 1944년에 헐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에 그 성당을 헐고 거기다 고사포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게 일본 군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장소니까 적산이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군에게 팔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징발당했던 건데 이건 우리 당연히 우리가 돌려받아야 된다. 굉장히 노력을 주교님이야 신부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평양교구 관리국에 근무하던 강요셉이라는 분이 뒷골목에서 암살당하고 말아요. 너무 지나치게 자꾸 와서 성당 땅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상리라는 저 변들이 어느 뒷골목에서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교님 신부님들은 이 성당당은 찾아야 된다고 노력을 해서 1946년에 그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찾는 데는 그때는 평양시장이 굉장히 권력을 가진 때니까 평양시장한테 계속 저거 했지만은 안 돌려준다고 그러는 걸 할 수 없이 소련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당신네는 종교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성당 땅을 돌려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소련군 사령관이 아마 내주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그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 땅에 다시 성당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당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공산 정권은 굉장히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짓고 있는 데서 와서 전체 다 내놔라. 우리 소년궁전을 해야 되겠다고 성당을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하여튼 신부님들 그 다음부터 한 분 한 분 납치하기 시작을 하는데 1947년에 성당을 짓기 시작을 해서 그 성당을 짓느라고 그때 공산 정권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평양 교우들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전부 신자들이 헌금을 내고 평양 교구 주교자 성당이니까 평양 교구가 평안 남북도인데 저 신의주 중강진에서까지 신자들이 쌀을 짊어지고 한 주일 동안 먹을 걸 짊어지고 와서 자기네가 밥을 해 먹으면서 성당 짓는데 봉사로 갔습니다. 저도 그때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또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도 학교 끝나면 가서 벽돌도 나르고 물도 나르고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거기에 들어붙어서 성당을 지었는데 49년 5월 주교님이 붙잡혀 가시길 때까지 성당은 2층 성당으로 지붕까지 씌웠습니다. 근데 유리창만 달질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교님이 납치당했습니다. 근데 주교님이라고 하면은 원래 1927년에 평양교구가 생겨서 메리너의 주교님이 쭉 하시다가 홍용호 프란시스코 주교님이라는 분이 1943년에 교구장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 주교님이 교구장님으로 계셨는데 그 홍 주교님도 계속 주교관도 뺏기고 저대로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옮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래도 성당을 지어야 된다고 성당을 지었는데 1949년 5월에 길에서 없어지십니다. 그야말로 정치보입에 납치당합니다. 주교님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의 수녀님이라고 여기 서울에도 지금 많이 계시죠. 그분들 그 본원이 평양에서 한 20리 떨어진 서포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서포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시다가 길에서 없어지셨습니다. 그때 서포에 수녀원에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갑자기 평양시장이 주교님 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저보다 3년 선배인 성모국민학교 3년 선배인 송은철이라는 소년을 빨리 가서 주교님 모시고 와라. 지금 시장이 만나자고 그런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다시 또 한 소년을 또 보냅니다. 그 소년 한 사람을 또 보내서 그 다음에 두 소년이 하나는 김은삼이고 하나는 송은철인데 다 저보다 3년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보내면서 이 주교관에 있는 큰 세파트까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빨리 가서 주교님 잘 모시고 와라. 그러다가 끝까지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나서서 서포까지 가서 보니까 몇 시에 떠나셨다. 그럼 중간에 오면서 그때 걸어 다니실 때니까 한 20리도 걸어서 갔다 오신 거죠. 이런 분 지나가는 거 봤습니까? 두 소년하고 큰 세파트 하나 데리고 이렇게 생긴 분이 가시는 거 봤습니까? 네,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니까 우리 그런 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저기 찝차 하나하고 트럭 하나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까만 찝차하고 트럭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자기는 모른다고. 바로 거기에 실려가신 거죠.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교님 찾는 신원 저걸 냈지만 우린 붙잡아가니 어렵다. 너희가 저 남쪽으로, 그때는 이 북한에서 몰래 남한으로 많이 얻은 때니까 너희가 남한으로 보내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을 하루아침에 뺏긴 겁니다. 그런데 그 주교님이, 홍주교님이 그 한 주일 전에, 당신이 납치당하기 한 주일 전에 원산에 독일 주교님이 계셨습니다. 함경남북도 함흥교구의 주교님으로 독일 주교님이, 원산 베네딕토회입니다. 지금 저기 대구 가다가 외관에 지금 순수도원이 있는 그 베네딕토회 소속 주교님인데 잠깐 좀 왔다 가라. 그래서 홍 주교님이 원산을 갔다 오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아무래도 며칠 이제 못 기다릴 것 같은데, 난 납치당할 것 같은데 당신이 아마 이 함경도까지 다 맡아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주교님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한 주일 후에 그분이 납치당하고 한 주일에 홍 주교님이 또 납치당한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일 사이로 북한의 두 주교님이 다 정치보육에 끌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독일 주교님은 정치보육에서 정식으로 끌고 갔는데 홍 주교님은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잡아간 일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붙잡힌 가르멜의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하여튼 수녀님들, 또 베네딕토회나 뭐 하여튼 프란치스코나 여러 그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 다 붙잡혀 가셨는데 그분들은 북한에서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중강진이라는 데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가다가 병사하고 얼어 죽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외국 신부님, 수녀님들은 다 죽이진 않고 그대로 끌고 가다가 다 돌아가셔서 같이 가던 신부님들이 증인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돌아가신 누구를 묻어주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15운동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주교님 신부님들은 우리는 전혀 붙잡아간 일 없다고 그러고 근거를 남기지 않아서 지금 15운동을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주교님도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신부님들 전혀 모릅니다. 신부님들 한 분도 안 남겨놓고 전부 납치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방에 있는 신부들 계속 납치당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본당에 이제 주교님이 1949년 5월에 주교님 붙잡혀 가시고 한 달 후에 저희 본당 신부님이셨던 부주교님이 또 붙잡혀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다음부터 한 분 한 분 지방에 있는 신부들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느냐? 꼭 밤중 통행금지 시간 이후에 와서 잠깐 갑시다 그러면 안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 보조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신분들이 없어서 그 평양교구 안에 보조 신부 있는 성당은 저희 주교자 성당밖에 없었는데 그 보조 신부님이 한 6개월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보조 신부님을 지키려고 신자들이 밤에는 청년들이 숙직을 하고 낮에는 할머니들이 사제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치보육에서 와서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교우들이 하니까 교우들이 있는 앞에서 또 안 잡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저희 아버지도 그 숙직을 며칠에 한 번씩 가서 사제관 숙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당 청년들이 교대에서 며칠씩 가서 매일 밤을 사제관에서 숙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정치부에서 오면 내일 아침에 오세요. 지금 안 됩니다. 그러고 문간에서 청년들이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1949년 12월에는 평양 시내 성당이 그때 세 군데 있었는데 세 군데 신부님을 같은 날 다 납치했는데 그때는
아마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라고 했는지 하여튼 대낮에 신부님을 끌고 가면서 대항하는 할머니들 막 총대로 때리고 그래서 그 총대 맞았던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서울에 와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왕전이 가다 하다 안 돼서 인민군 한 트럭이 와가지고 신부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1949년 전쟁 나기 바로 전해 12월부터 평양 시내는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포라고 말씀드린 그 순영원 본원에 베네딕토회, 그러니까 저희 지금 외관 그 베네딕토회 신부님, 원산에 계시던 신부님이 그 순영원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1950년 6월 25일 전쟁 나던 날 아침에 붙잡혀 가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부님이 6월 27일 날 북한 땅에 마지막 신부님이 납치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70몇 년 동안 지금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목이 우리 보조 신부님이 아주 멋있는 제목을 정해 주셨던데, 뭐 사선을 넘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북한의 우리 천주교 실정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탈출을 오게 됐는지 하여튼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북한 얘기 앞으로 들을 기회 없겠죠? 괜찮죠? 네. 저는 실제로 제가 보고 좀 했던 그런 체험을 말씀드리니까, 네, 그래도 좋은 하나의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붙잡아 가려는 보좌 신부님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에 한 번씩 가서 숙지까지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조 할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 아버지도 아주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매일 아침 미사 빠지지 않고 가셨습니다. 왜 공산치하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성당 정문에 정치보위원이 항상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자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미사 참례하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 미사 참례하고 숙직하고 미사 참례하고 올 때 저희 집에까지 뒤따라서, 그때는 좀 멀리 살았었는데 한 30분 거리, 20분 이상 거리 뒤따라와서 우리 집안까지, 집에 대분까지 와서 보고 갔다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매일 아침 미사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다니다가 복사까지 하고, 하여튼 저는 매일 아침 미사는 못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제관 숙지까지 그렇게 하시게 됐는데, 정치보위부원은 뻔히 압니다. 성당문에 아주 청년 둘이 항상 서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우리 집 대문까지 아버지 들어가는 거, 집에 들어오시는 것까지 보고 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때 북한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아주 자유라는 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강압 속에 살았습니다. 제 같은 친구, 같은 반 학생 친구 아버지가 이 남한 방송 듣다가 어느 날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어디를 가신지도 모르고 그냥 붙잡혀 가셨어요. 북한에서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항의도 못합니다. 여기선 가서 뭐 경찰서에 가서 저거하고 어디 경찰서에 있다는 거 뭐 다 확인하고 가서 뭐 저거하고 뭐 변호사 되고 변호사라는 것도 없고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갖다 죽이느냐? 저는 죽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강제노동소에 가서 강제노동 시키다가 죽는 날까지 일 시키다가 그냥 죽으면 그때 내다 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정말 그 공산치하가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알고 그러는데, 집집마다 숙박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숙박개가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네 식구 이름이 있고,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셔도 파출소에 가서 신고해야만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6.25 전에도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 아마 이런 거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런 꼼짝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공산당이 얼마나 정말 그런 무서운 것이다, 어렵든 하여튼 싫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서도 어떤 서포, 평양에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실 때 서포 20리 거리를 주일마다 또 매주일 미사서 가셨어요. 평양 시내 신부가 없으니까 그 서포라는 데까지 신자들이 갔는데 저도 몇 번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몇 번이라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일에도 성당이나 예배당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빗자루 들고 나오라고 주일마다 소집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맨날 주일날은 빗자루 들고 나가서 길거리 쓸고 학교 마당 쓸고 할 일 없으시면 오전에 그러다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매주일은 못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서포까지 주일마다 미사 참여를 가셨어요. 그래서 몇 번 가면은 평양 시내 신부님들이 안 계시니까 몇 번 따라갔는데 고해성사 보는 사람들이, 평양에서 나온 사람들이 고해성사 보려고 난 쭉 줄을 섰었어요. 마지막 고해가 될런지 모른다, 또 마지막 미사가 될런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도 고해성사 보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북한 땅에 그때 신부님이 2분밖에 안 계실 때니까 마지막 고해성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쓸데없이 정말 죄도 별로 없으면서도 고해성사를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야 가서 고해성사 보고 와, 너 마지막 될런지 몰라 해서. 그 다음에 고해성사 보고 나와서 미사는 평양에서 오는 그 교우들한테 고해성사 주다 보면 12시 전에 미사를 드려보질 못했어요. 옛날에는 오후 미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오전 미사만 있고 오후 미사라는 건 없었던 시대인데 신부님 혼자서 평양에서 오는 신자들 고해성사 보겠다는데 고해성사 안 주고 미사 드릴 수 없으니까 1시, 2시에 미사 드리고 그러셨어요. 그런 정도로 열심한 신자들은 공산체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을 하시던 그런 가운데 6.25 전쟁이 나게 됐죠. 6.25 전쟁 나오면서 그 서포 신부님도 물론 붙잡혀 갔었으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미사라는 건 물론 참여할 수도 없었고, 신부님이라는 분은 저 시골에 한 분 계시던 분 6월 27일에 마지막으로 붙잡혀 가셔서 도대체가 북한 땅에는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성당이라는 건 갈 수가 없었죠. 전쟁이 나고 평양 시내가 폭격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데 미군기, 유엔기가 날라와서 평양 시내를 하도 폭격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너하고 동생은 저 이모 집에 나가 있어라 그래서 저하고 동생은 그 8, 90리 떨어진 그 동네에 눈틱이라는 동네 하여튼 그 이제 이모 집에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시골에는 저희 형제가 있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침에 떠나면 저녁에 도착하고 이쪽에서 아침에 떠나면 저녁에 도착하는 그런 8, 90리를 걸어서 다니셨죠. 마침 저희들이 있는 그 시골에 나오신 어머니가 시골에 나오신 그때에 아버지가 납치당했었어요. 정치법에 끌려가셨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인민군이 평양에서 후퇴할 때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모모한 모든 그야말로 반공 분자들 전부 집단 살해를 하는데, 그때 제가 신문에서 본, 신문이라는 게 이제 국군이 들어와서 만드는 평양신문입니다. 2,400몇 명 하여튼 거기서 집단 살해됐다고 봤어요. 거기 아버지가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파출소 통해서 이제 끌려간 데가 보니까 제가 다니던 성모학교라는 였답니다. 성모학교는 1948년에 뺏겨서 그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쓰다가 전쟁 당시에 정치보위부 지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려간 것이 평양 성모국민학교인데 아버지가 잘 아시죠? 제가 계속 다닌 학교고 또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의 친척되는 사촌 형이 돼서 이종 사촌 형인데, 그래서 평양 성모국민학교를 잘 압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서 보니까 거기인데 교실 바닥이 저희 성모학군 국민학교가 아주 정말 최신식 국민학교였었어요. 미국 신부님이 지면서 완전히 콘크리트 집으로 짓고, 그 다음에 저희 교실에는
이 라지에다가 있고 저희 국민학교에서 저는 난로라는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마 국민학교에 난로 없이 지냈다 그러면 이건 우리 한국 전체 그런 국민학교 아마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신부님이 아주 지어서 정말 좋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거 바닥인데 의자하고 이 골상은 다 치우고 그야말로 죽어야 될 사람이 그냥 교실마다 꽉꽉 찼더래요. 교실이라는 게 12개 있었습니다. 남자 한 반, 여자 한 반이었기 때문에 교실이 12개인데 뭐 교실마다 보니까 전부 보니까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꽉꽉 찼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고 이제는 가족들도 못 보고 내가 어디 간지도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나는 죽게 생겼구나 하고 밤새도록 묵제기도만 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 수십 명 갇힌 교실에 앉아서 밤새도록 묵제기도만 하셨대요. 근데 아침녘에 어떤 인민군 장교 하나가 들어오더니 중주아, 여기 얘기하는 중령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더래요. 아침녘에. 그래서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와. 아이고 내가 일본으로 죽으러 가는가 보구나. 그래서 따라가니까 교장실로 들어가더래요. 그 교장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종 사촌 형이 교장이었으니까 그 교장실에도 여러 번 들락날려서 잘 아시죠. 근데 교장 소개가 앉는 거 보니까 예, 현역 중주하더래요. 아, 여기서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구나. 교장실에 앉아서 뭐 서류를 잠깐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 지금 빨리 집에 가. 왜 가려는지도 모르고 아무 이유 없이 자네 빨리 집에 가.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그 2,000몇 명 중에 아버지 혼자 살아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가려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빨리 가려니까 나오는데 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교장실에서 나와서 잠깐 좀 정신 좀 차리고 가야지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발길로 툭툭 차더래요. 보니까 또 우쭐대더래. 야, 너 가라는데 왜 아직 여기 있어? 아, 지금 조금 어지러워서 지금 정신 좀 차리고 가렵니다. 그래? 너희 집 저 정문으로 가, 저 뒷대문으로 가. 우리 집은 저 뒷대문 쪽입니다. 일어나, 내가 뒷대문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아버지 혼자만 살아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셔서 이거는 뭐 성모님이 도와주신 거지. 이거는 나만 정말 그 죽어야 될 그런 다 뻔히 이건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가라고 그랬으니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나? 아니면 천주교 신자 집 가정의 아들이었나? 하여튼 뭐 명세서에 다른 건 없고 매일 아침 미사 참여하고 사정은 숙지겠다는 그런 거밖에, 그 다음에 상점하셨으니까 상업한 거밖에 기록이 없는데 무조건 하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정말 이건 성모님이 도와주신 거지, 이건 내가 살아나올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국군이 들어오면서 정말 2,400명이 저 사동이라는, 평양 근방 사동이라는 곳에서 집단 살해됐습니다. 저도 그 아버지, 거기 가서 아버지 찾아야 될 그런 저거였는데 아버지만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6.25 이제 전쟁이 나고 이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이제 평양에 와서 한 달 반 있다가 중공군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한 거죠. 12월 6.25가 나고 12월에 저 압록강까지 갔던 그런 국군과 유엔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평양에서 12월 4일 날 후퇴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피난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피난은 아버지는 정치법에 끌려가셔서 돌아가셔야 될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인데 인민군이 들어와서 살아있으면 이는 도망갔구나, 죽어야 될 데서 죽지 않고 도망갔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하고 우리 가족만 데리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드님이셨습니다. 밑에 삼촌들이 이 삼촌 셋, 고모 셋, 적어도 6명 있었고 6명만이 아니라 제 할머니가 5살 때 돌아가셔서 둘째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낳은 또 저보다 어린 두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부모님과 동생들을 다 내버리고 저희 가족만 데리고 무조건 아버지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바로 거기에 저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떠나게 됐고, 이 신앙이 아니었더라면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맏아들이 부모님 계시고 동생들이 쫙 있는데 우리 가족만 데리고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12월 4일 날 집에서 떠났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대동강만 건너갔다 오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12월 3일 날 저녁에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마당을 파고 이만한 김치떡을 2개를 묻고 중요한 건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뚜껑 담그고 그다음에 흙 뿌리고 거기다 물 뿌리고 왔어요. 봄까지만 잘 있어라. 우리 대동강만 건너갔다 봄이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집을 떠난 게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뭐 다 누군가 와서 가져갔겠죠. 근데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2004년에 제가 평양을 한번 잠깐 민족화위원회를 따라갔다 왔는데 저희 집 있던 자리가 평양체육관 주차장이 됐어요. 마당이 돼서 콘크리트가 전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땅에 묻었던 그 독 안에 그 중요한 것들이 다 그대로 있겠어요. 다 가져갔겠죠. 그러고 다른 건 다 아버지하고 하여튼 뭐 어머니하고 동생은 6살 어렸으니까 자고 셋이서 그냥 하여튼 땅에다 그 묻을 수 있는 거 다 묻고 나머지 미싱도 하나 있었는데 미싱 대가리만 들어서 저 이 지붕 밑에 공기구멍 있는 거기다 저 아버지하고 둘이서 사다리 놓고 그걸 거기다 집어넣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건넌방에 있던 사람이 바로 그 건넌방 그 위인데 건넌방에 있던 사람이 이 어떻게 해서 배 타고 황해도절에서 백령도로 넘어왔는데 나중에 만났어요. 그 자기네 집 살던 그쪽만 폭격을 당해서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그날 미싱 대가리는 가루가 되고 말한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12월 4일, 3일 날 밤에 다 이제 준비를 끝내고 4일 날 아침에 나왔는데 대동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대동강 다리는 다 미군들이 폭격을 해서 인도교하고 철교가 다 끊어졌고 나무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걸 하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가려면 평양 대동강을 건너야만 저 신의주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갈 수 있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 나무다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다리 하나 있는데 국군 유엔군 자동차만 건너가지 사람은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를 평양 그 대동강가를 하루 종일 다녀봤어요. 어떻게 건너가는 방법이 없나. 인도교에 오니까 인도교가 완전히 저 폭격에 무너졌는데 지금 노량진 그 인도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평양에도 인도교 하나 있고 철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인도교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아치가 있죠. 그 아치를 타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꽉 하여튼 뭐 하얗게 들어섰는데 전부 그 아치를 열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어머니가 있지 동생 6살짜리 동생이 있지 도저히 그걸 건너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미국의 어느 저 기자가 사진 기자가 찍어서 프리처 상을 탄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지금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철교 이렇게 끊어진데 사람이 그냥 하얗게 붙어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전부 뭐 건너올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전부 거기에 하얗게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어머니 떼놓고 올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저희는 그날 건너지 못하고 대동강가에 있는 어느 친척 집에 가서 자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 한 20분 가야 되니까 대동강가에 있는 친척 집에서 잤는데 그 집도 하루 종일 다니다 못 건너가고 오늘 저희 자기네도 그랬다고. 그런데 저 상류로 올라가면 벚꽃 오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내일 아침 걸로 갑시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자고 새벽 5시에 주먹밥을 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나무다리는 벌써 국군 다 후퇴하고 나무다리에 불을 놨어요. 휘발유 뿌리고 불을 놔서 나무다리가 타고 있어요. 5시 나가니까 벌써. 그래서 그 상류로 올라가니까 저 능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평양 근방에 사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모란봉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동산이 있고 그 밑에가 대동강인데 그 밑에 능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오일
운동장인가 하는 그런 좋은 운동장도 만들어 놓고 어린이 무슨 놀이터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능라도라는 섬은 그때 저희가 살 때는 그 수도 정수장이 있어서 보통 사람은 들어가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번도 건너가 본 적도 없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15년 전, 저도 15년을 살았는데 대동강에는 나가서 많이 놀았는데 그 능라도에는 뭐가 있는지 그저 수도 정수장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거기는 가보질 못했죠. 그 능라도로 사람들이 건너고 있어요. 5시 반경에 도착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가운데 섬이니까 이쪽에 물이 흐르는데 굉장히 빠른 그런 물이 흘렀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얕은데 거기는 물이 좀 천천히 흐릅니다. 어렸을 때 거기에 놀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근데 그때 벌써 그 빨리 흐르는 물에 살얼음이 쪄가지고 그 살얼음을 깨고 한 줄로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가 나체 행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체 행렬을 했느냐? 그 추운데 왜 나체 행렬을 했느냐? 12월 5일입니다. 살얼음이 그 흐르는 물이 살얼음이 쪄간 정도입니다. 입구 건너면 그 자리에서 옷이 얼어서 버려야 되는 말릴 때도 없고 그러니까 양말 한 짝까지도 전부 벗어서 들고 한 줄로 쭉 건너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 저 다 키가 컸습니다. 지금도 우리 나이 또래는 제가 큰데 큰 키인데 아버지 어머니도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는 건너왔는데 거기까지 가자고 했던 우리 친척들은 못 건너고 말았어요. 거기서 헤어지고 다시 못 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말 하느님의 섭리로 하느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못 온 사람 못 왔어요. 근데 그 대동강이 하루에 2번 진남포에서부터 물이 거슬러 가지 못해서 거슬러 올라와서 하루에 2번씩 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여기 한강은 지금 저 밑에 뚝을 막아서 이렇게 넓어졌지 옛날에는 뚝섬 같은데 용산 같은데 모래사장이 많았죠. 근데 평양도 처음에는 모래사장이 건너편에 많고 그래서 그 모래사장으로 배 타고 건너가서 수영하고 맨날 놀던 데인데 그 지금은 가니까 다 없어졌어요. 거기도 뚝을 막아서 진남포 쪽에 뚝을 막아서 지금은 대동강도 한강만큼 넓어졌습니다. 전부 남녀노소가 빨가벗고 대동강을 건너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건너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먼저 건너가시고 동생을 목마를 하고 건너가고 제가 따라서 벗고 이제 이러고 짐 하나 아버지가 맸던 짐을 제가 들고 거기에 옷 신발 다 들고 어머니가 그때 35살인데 못 들어오세요. 젊은 여인이 어떻게 정말 나체로 되돌아오시겠는가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가다 돌아보고서 왜 안 들어오냐고 그야말로 소리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도 벗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물이 여기까지 차요. 이러고 그 흐르는 물에 살얼음이 지나가는데 건너오니까 온몸이 살얼음에 찢겨가지고 그냥 울긋불긋하고 건너왔는데 옷은 들었는데 얼어서 옷을 입질 못하겠어요. 몇 달나 됐는지 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몇 달 하는 거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적어도 영하 15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어서 옷을 입질 못하게 춥긴 추운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입혀줘서 입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오른발 들어 그러면 오른발 들고 왼발 들어 그러면 왼발 들고 손 뻗어 그러면 손 뻗어서 겨우 아버지 어머니가 입혀줘서 옷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생은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저거 하고 목마를 하고 건너왔는데 하도 급한 줄 아니까 발이 빠졌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오다가 발이 아프다고 그래서 벗겨보니까 이게 꽝꽝 얼었어요 벌써 양말이. 그러고 시뻘개졌어요. 그래가지고 6살 난 그 동생이 거의 걷지를 못하고 대전까지 업고 왔습니다. 저희가 평양에서 걸어서 대전까지 걸었습니다. 그때 한 달 반을 걸었습니다. 그 겨울에 눈이 이렇게 쌓이는 하여튼 그런 그
정말 그야말로 사선을 넘었는데 그 정도로 그냥 걸어만 왔으면 괜찮죠. 황해도에 오니까 평양에서 떠나서 황해도에 오니까 사리온이라는 곳에서 길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개성 가는 길이 있고 해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국군이 맞고 해주로 다 가래요. 그래서 전부 해주로 갔습니다. 겨우들이 아니라 우리 피난민들이. 근데 아버지는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세요. 해주로 가면 거기 바닷가고 어떻게 지금 대동강 건너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예성강이 있고 그 강을 어떻게 또 건너면 그건 글로 가면은 서울로 못 간다. 그래서 사리온이라는 곳에서 그날 날이 아직도 멀어서 좀 더 가야 되겠지만 할 수 없이 성당에 들어가서 성당을 찾아 들어가서 잤어요. 그 다음날 나오니까 국군이 다 후퇴해서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개성으로 그래도 또 붙어서 오는 겁니다. 이틀을 또 오니까 또 막아요. 또 못 가게 해요. 피난민이 하도 많이 오니까 전부 자꾸 이 바닷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거기서 산을 넘어서 황해도 내륙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바로 이런 이유도 있는데, 그때 어머니 있지, 동생 없고 오지, 하루에 2, 30리 걸으면 평균 한 30리 걸은 것 같아요. 그렇게 걸어서 대전까지 도착을 하면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남들 집에 빈집에 들어가면 쌀 있으면 쌀 좀 퍼다가 밥해 먹고 김치 있으면 조금 해서 없으면 소금 찍어서 하여튼 먹으면서 그래도 굶지 않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얼어 죽지 않은 건 아마 그래도 평양에서 중류 가정에 살았으니까 옷은 그래도 튼튼히 입고 온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때 신발은 뭐 신고 평양에서 대전까지 걸어왔느냐고 그 생각은 안 나요. 뭔지 뭐 신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중류 가정에서 살면서 저겠으니까 아마 운동화 신고 왔겠죠. 고무 신은 제가 신어본 기억이 별로 없고 하여튼 운동화 신고 왔겠는데 하여튼 그 겨울에 하여튼 오면서 정말 잘 곳이 없어서 어떤 집 빈집에 들어가면 피난민이 꽉 차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어떤 집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눕는 건 생각도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룻밤 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산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밭에 수수대 이렇게 세우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바람 피한다고 하룻밤 잔 적도 있고, 저기 충청도 오산 근방에 가서는 그나마도 못 들어가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그 바람 불고 그 추운데 처마 밑에서 잔 적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방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저 부엌에서 자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충청도는 또 부엌 문이 없더라고요. 그날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그냥 눈이 그냥 부엌까지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고 불 떼려고 쌓아놓은 그 낙엽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서 잔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서도 그래도 얼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단 서울까지 어떻게 해서 이제 서울까지 왔는데, 평양에서 가져온 돈 뭐합니까? 휴지 조각인데 완전히 그야말로 빈털터리 아니에요. 당장에 먹을 것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서울에 친척집이라고 하나 있어서 미리 온 친척이 하나 서울에 있어서 그 회원동이었어요. 지금 신세계백화점 그 근방인데 그 집을 찾아갔더니 벌써 다 대구로 갔다고 그러고 거기에는 사돈 한 사람만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돈집에서 밥을 얻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서울 12월 27일에 도착했어요. 12월 5일에 평양 떠나서 12월 27일에 서울 도착했는데 그 집에서 얻어먹을 수 없어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남대문 시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깨어 짱수가 거기 지게에다가 깨엇을 잔뜩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씩 팝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가면 지금 생각에 70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70전에 빨리 저 친척집 들어가서 책상 서랍 하나 가져오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책상 서랍 하나 가지고 와서 꽉 채워가지고 들러매고 장사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깨어싸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 미도파에서부터 서울역 고개를 다니면서 계속 한데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몰라요. 왜? 가게 다 문 닫았죠.
전쟁통이라 그때 뭐 어디 가서 뭐 사 먹을 데도 없죠. 서울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그 깨어스를 얼마나 잘 사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른 가서 또 사서 또 팔고 하여튼 그거 가지고 그날부터 쌀을 사다가 밥을 해 먹기 시작을 했어요. 피난 가면서 그 다음에 1.4후 때 1월 4일 날 또 떠났는데 1월 4일 날 한강 건너면서 또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한강 강이라는 건 참 무서워. 저희는 강이라고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겨울에 특히 얼지도 않은 그때 한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하면 마포로 그 회원동에서부터 마포로 갔더니 마포에 그날 밤에 그 1월 3일 저녁이에요. 1.4후 때는 1월 3일 저녁에 마포에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다 건너가지 못해가지고 그래. 마침 거기 임시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때는 깡통다리라고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도랑통 묶어서 놓은 다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군인들 축적 펴놓으면 그 건너가는 그 다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밤인데 밤 11시 지나서 그걸 겨우 건너는데 건너니까 여의도 광장 아니에요. 그때는 비행장이었죠. 거기서 통일금지 시간이라고 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그 여의도 비행장 마당에 눈이 이렇게 쌓인데 한 7, 80명이 둘러앉아서 밤을 샜어요. 그 강바람에 그냥 뭐 눈은 날리고 그냥 있는 거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짐보따리 다 같이 그 깔고 앉아서 밤을 하여튼 그 여의도 광장에서 밤새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떠나서 영등포 여기 오니까 마지막 기차가 있는데 올라설 자리가 없어요. 꼭대기까지는 꽉 차서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마지막 기차를 보긴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평양서유까지 걸어왔는데 또 곧자 그래가지고 걸기 시작을 해서 그 도림동 성당 앞으로 해서 기찻길로 가다 보니까 도림동 성당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저 성당이라고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서 또 그때 여기 서울에 와서 그 한타스에 있으면서 명동 성당도 가봤어요. 명동 성당 가니까 집이 있는데 그냥 피난민들이 꽉 찼어요, 전부. 근데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피난 그 친척집이라고 하나 집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하여튼 그 피난민들 그 난리를 피고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때 그 팔다 남은 이제 엿통을 들고 가다가 도림동 어디쯤 가서 펴놓으니까 후다닥 팔릴 뻔. 뭐 그거밖에 살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엿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원 가서 또 사서 꽉 채워가지고 가다가 또 장사하고 또 천안 가서 사고 성완서 샀어요. 성완서 사고 천안서 사고 천안에서 또 대전으로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1차 후퇴 때 전부 이 부산 대구 부산으로만 대구 부산이 점령당하지 않았었으니까 그걸로만 가니까 전부 호남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장항선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그때 대구 부산만 점령 안 당했던 거 알고 대구에 친척집 하나 그 서울에 있던 친척이 대구가 있다는 것만 알고 대구를 가야 되는데 장항선으로 가래요. 할 수 없이 장항선으로 갔습니다. 온양까지 가서 온양에서부터 대전 가는 길로 유구, 공주, 대전 가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유구라는 데 와서 또 깨어 타고 그다음에 성냥, 옛날에 성냥 10값씩 들은 거 요만한 거 있었죠. 성냥은 또 다 필요하니까 밥해 먹을래도 필요하고 담배 필래도 필요하니까 성냥이 또 그렇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사를 하면서 대전까지 하여튼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유성을 갔는데 지금 유성 잘 아시죠? 온천 대전 근방에 지금은 대전시가 됐지만 그때는 유성 온천이었는데 거기 어느 집에 가서 저희 피난민인데 하루 좀 자고 갑시다 그랬더니 저희 어떻게 어디서 오셨냐고 평양에서 왔습니다. 에? 평양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요? 이 겨울에 애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들으라고 반가이 맞아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더니 우리 보고 아랫방에 자래요. 아니요, 저희 웃방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불 때면 아랫방만 따뜻하고 울방은 미지근하고 그냥 하던 그런 시대 아니에요. 웃방만 해도 그냥 감사하니까 한방만 좀 자고 갔는데 아랫방에 꼭 자래요. 저희 보고 자기네 식구 넷인데 전부 웃방으로 올라가고 저희를 아랫방에 자래요. 그날 하루 자고 나니까 몸도 풀리고 그때는 인민군이 오산까지밖에 안 왔었죠. 그래서
하룻밤 더 지내고 가도 좋겠습니까? 정말 너무 따뜻하게 잤으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 하여튼 그 집에다 하룻밤 더 자고 가도 좋으면, 그러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더 자고 그날 다음날 떠나려고 그러는데, 새벽에 이 양반이 우리 일어나기 전에 유성장이 한 오리가 돼요. 거기를 뛰어갔다 와서 선지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먹고 가라고.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 분이었는지, 처음 보고 이제 가면은 그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선지국을 끓여서 먹으라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대전 살면서 인사하러 갔었어요. 했더니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때 이틀 자고 간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가니까 이사 갔다고 해서 어디 간지도 하여튼 모르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인사도 못하고 말았는데, 신자는 아니었어요. 저희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는데도 신자는 아니었는데 틀림없이 저는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좋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못 가면 누가 가겠어요. 하여튼 그 피난길에 그런 어려움 정말 많이 겪으면서 대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대전 가니까 대전이 한 4분의 3은 없어진 것 같아요. 대전 시내가 전부 폭격 맞아가지고 그냥 뭐 벌판 있고 그냥 굴뚝 하나만 남아있고 그래요. 성당이라고 찾아 들어갔더니 성당도 다 저거 되고 1번 집 하나만 딱 있어요. 그래서 신자니까 성당만 찾아간 거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 1번 집 하나에 문 다 뜯어갔지, 1번 집인데 저 다다미 다 가져갔지, 그냥 마룻바닥인데 그 마룻바닥에서 잘 수밖에. 그 마룻바닥으로 그 사이로 바람이 올라오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1월 22일이에요. 1월 22일 그 추운 정말 마룻바닥에서 그냥 하룻밤 샜어요. 자면 그 찬 바람이 올라오는데 자질 못하겠어요. 그 다음날 저 대전 변두리 가서 또 대구를 가니까 또 못 가게 해요. 저 논산으로 가래요. 호남선으로 가래요. 그래서 주저앉은 게 대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 저 신흥동이라고 저 변두리에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좀 자자 그랬더니 또 그 집 사람 또 어떻게 마음이 좋은지 자기네 웃방에 와서 자래요. 그 웃방은 다다미방이고 자기네 아랫방은 이제 온돌인데 그 사이에 그냥 미닫이 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동생이 거기에 썬 모양인데 시동생도 자기네 같이 살면서 세 식구, 젊은 부부의 시동생 하나 있는 세 식구 같이 살면서 우리를 웃방을 내준 거예요. 그 다다미방에 6개월을 살았어요, 저희가. 정말 그렇게 신세 많이 지면서 정말 마음 좋은, 나 충청도 사람, 여기 충청도 분 많이 계시죠? 충청도 분들 그렇게 마음 좋은 걸 정말 저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계속해도 됩니까? 재미있죠?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저희가 아버지 정말 신앙 때문에 이렇게 피난을 오게 되고 그 어려운 그런 길을 통해서 그래도 살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부가 돼서 여러분 앞에 나섰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 지금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가운데 뺀 얘기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저거 한 거는 지금 다 지나쳐서 하는 얘기인데 황해도에서 못 올 뻔했어요. 황해도에서 하여튼 갈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되고 뭐 거기도 또 강이 있고 뭐 이래서 못 오게 돼가지고 어머니는 자꾸 집으로 가재요. 어머니는 당신네 집안 식구들 다 거기 있죠. 아버지는 가족은 많지만 나는 가면 죽는다는 거, 인민군만 들어오면 그날로 죽는다는 거 아시죠? 아버지는 자꾸 서울로 가자고 어머니는 평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고 겨울에 이거 이러다가 오래 죽으면 어떡하냐고 자꾸 집으로 가재요. 그래서 황해도에서 3일을 돌아갔어요. 저 사련이라는 데까지. 그러다가 인민군 정규군이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돌아서서 다시 도망쳐 나오는 게 또 하여튼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된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날 서울로 가야 되느냐, 평양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근데 거기서 또 친척을 하나 만났었어요. 그 친척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리원에서 해주로 두고 가는데 일부가 글로 가고 일부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중간 데서 만났는데 이 가족들은 자기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해주로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쪽지 3개를 써서 서울, 평양, 해주라는 걸 해서 저걸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서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서울 가자는데 어머니는 큰 데로 자꾸 평양 가자고 그러고 그 가족들은 자기네 해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졌어요. 해주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들 다시 또 못 만났어요, 다. 근데 어머니 이제 주장대로 우린 평양으로 이제 3일을 갔어요. 근데 인민군 정규군이 나오는 바람에 돌아서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뛰기 시작을 하는데 벌써 인민군 뭐 젊은 군인들이 우리보다 더 빠르면 빨랐지 왜 늦겠어요. 가면서 계속 우리 앞에는 벌써 인민군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집에 이제 가다가 그 조그만 큰 동네는 꼭 인민군이 뒤에서 따라와서 덮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오리만 나가서 아주 촌동네가 시골 동네 조그만 쪽에 가서 자자.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어느 집에서 아니 여기는 지금 아직 자치대들이 있고 저렇게 총 메고 다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자고 내일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도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장로라는 집 하여튼 방으로 넣어줘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밤 2시인가 되니까 인민군들이 포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완전히 그냥 사방에서 따발총 소리가 나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저도 그때 15살 되니까 붙잡히면 인민군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 우빠는 전부 다 인민군 끌려갔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여기 총 질질 끌면서 뭐 왔다는 그런 얘기들 하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중학교 졸업한 학생 전부 다 갔고 저도 2학년 끝냈었는데 저도 그때 갈 뻔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는 붙잡히면 안 될 것 같고 아버지는 더군다나 뭐 붙잡히면 그때 35살 때인데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둘이서 도망갈까 하고 어머니하고 동생은 쥔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뒷 대문을 열어봤어요. 눈이 하얗게 쌓인데 달은 밝고 뭐 총소리는 그냥 사방에서 나는데 도망갈 수가 없게 돼요. 가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문을 잠그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마루 밑을 기어 들어갔어요. 그때 마루 밑에 요망한 데를 겨우 들어가서 앞에다 짐은 놓고 쪼그리고 열고 근데 인민군이 조금 있으니까 동네 들어오더라고요. 막 들어와서 막 대문 두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야단을 해요. 이거 이젠 죽었구나 하고서 근데 어머니는 쥔집에 들어갔는데 쥔집에서 또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그런데 뭐 그래도 뭐 어머니 동생 없고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쥔집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막 쥔방에 들어갔대요. 근데 저하고 아버지는 마루 밑에서 저걸 했는데 한 시간 이상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인민군들이 그러더니 조용해져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또 우리 자던 방으로 가서 있는데 조용해. 아침에 보니까 앞에 아무 일 없고 그냥 조용해요. 피난민들이 또 몇 사람이 가요. 그래서 아침도 못 해먹고 빨리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가는데 앞에서 웬 사람이 앞쪽에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 데리고 있는데 또 그때 나보다 같은 반 학생이야. 평양 저 광성중학교 제1중학교라고 이름을 바꿨었는데 제1중학교 같은 반 학생이야.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앞에 가다 인민군한테 붙잡혀서 지금 혼나고 다시 집으로 간다고 그래서 놔줘서 지금 평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가도 인민군, 뒤에도 인민군 따라오지 갈 데가 없는 거네요. 아버지는 그래도 하여튼 서울로 가야 된다. 나는 어떻게든지 서울 가지 않. 나는 하여튼 이 북쪽으로 평양으로 갈 수는 없다는 이제 그런 걸 해서 어떻게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떻게 사람 살려니까 그러는지 국군 폐잔병 4명이 소달구지에 부상병 하나를 싣고 총 4자로 메고 남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피난민이 한 20-30명이 또 쭉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희망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만큼 간 다음에 인민군이 이 앞에 있을 것 같으니까 앞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면서 뒤따라서 만큼 보내고 뒤따라왔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다 거기서 자고 간다는 거예요. 마을이 뭐 꽉 찼어요.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마을 또 오늘 밤에 습격 올는지 모르니까 앞 동네 가서 자자. 그래서 또
조금 더 가서 앞 동네 가서 자려고 가다 보니까 앞에 가던 사람들 몇 사람 있었는데 인민군이 있다 그래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돌아서서 뛰어가지고 그 국군들 폐잔병에 자는 그 마을로 가서 어떻게 뭐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뭐 밤에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갔더니 그냥 꽉 차서 앉을 자리도 없어요. 겨우 그냥 그래도 뭐 사람이 밖에서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좀 앉자고 그래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날 밤은 샜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오는데 아까 만났던 그 사람들이 붙잡혔었다는 그 학교 앞을 건너 이제 통과해야 돼요. 저 학교 안에 인민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붙잡혔다 왔는데 당신네 먼저 가라고, 당신네 무사히 통과하면 우리 뒤따라오겠다고 저만큼 뒤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정말 그 얘기했던 건 하도 다급하니까 아버지도 묵주신경 열심히 해. 묵주신경 열심히 하면서 땅만 보고 학교 쳐다보지도 마. 학교에서 인민군이 오라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는 쳐다보지도 말고 땅만 그냥 보고 묵주기만 열심히 하면서 오라고. 그래서 정말 그때만큼 묵주기도 열심히 한 적이 없죠. 그때부터 제가 묵주기다 정말 지금 주문해서 묵주에 떠나본 적 없고 지금 제 자동차에도 묵주가 또 하나 따로 있어요. 저 운전하면서 그냥 묵주기도 아니면 뭐 혼자 할 것도 없고 뭐 하여튼 이 묵주기도는 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루에 이거 몇십 단씩 합니다. 매일. 정말 그날 그 묵주기도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정말 땅만 보면서 가고 있는데 웬 젊은이 하나가 산에서 내려와요. 그 학교 가기 바로 전인데. 그래서 웬 젊은이가 왜 산에서 내려올까 하는데 몰랐지만 그게 바로 이제 인민군이 개울에 물 풀어왔던 그런 물 떨어왔던 그 인민군이었어요. 근데 인민군 복장은 안 했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도 그냥 통과해서 학교 앞을 통과하는데 이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통과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 제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보지 말라는 걸 뒤로 한번 봤어요. 학교가 어때? 했더니 텅텅 비었어요. 아, 이상하다. 여기 틀림없이 인민군이 있다고 그랬던 집인 학교인데. 근데 보니까 그 뒤에 사내가 오고 그래요. 다 그 우리가 통과할 때 그 인민군이 다 사내가 있었어요. 아마 폭격이 무서워서 사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내는 많아요, 사람이. 근데 우리 그 학교를 앞을 무사히 통과해서 온 거예요. 근데 개성 시내가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성 시내를 가는데 자동차 길로 가면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 언덕을 넘으면 개성 시내다 해서 언덕을 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피난민들이 다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로 왔는데 그 조그만 언덕만 넘으면 거기가 개성 시내래요. 그래서 언덕 꼭대기 올라오니까 개성 시내가 정말 쫙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 개성이라는 데 왔구나. 근데 앞에 가던 피난민들이 항상 지금 인민군을 의식해야 되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을 저만큼 보내놓고 저희도 따라온 거예요. 한데 앞에 가던 사람들이 멈추더니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하고서 보니까 인민군 복장을 한 장교 하나하고 사병 하나가 그 사람들 데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언덕을. 근데 그게 바로 이 언덕 위에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뭐 피할 수도 없고 붙잡혔을 거예요. 근데 언덕 꼭대기 올라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 앞에 가던 사람들이 다시 뒤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뒤로 해서 어머니하고 동생은 어떻게 사람들 틈에 끼어 있어 저 가라고 동생은 로봇으니까 거기 적당히 있으라고 그러고 아버지하고 저는 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마침 거기 호가 있더라고요. 전쟁 때 저거 하느라고 쭉 호파는. 그래서 그 호에 엎드려가지고 아버지하고 나오는 죽었다 하고 이제 뭐 올라와서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야 되는 거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까 하여튼 생각을. 그럼 뭐 그때는 하얀 눈이 쌓인 때니까 저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니까 뭐 우리를 봤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 호에 엎드려서 한참 기다렸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궁궐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인민군 장교 하나는 권총 차고 사병 하나는 장총을 메고 그 피난민들 한 100명 데리고 그 학교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학교에 있던 인민군들이 개성 시내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었어요. 거기서도 붙잡힐 뻔했는데 또 역시 성모님은 도와주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묘하게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개성 시내 들어와서 더 가려고 또 개성 시내는 벌써 인민군 들어온 지 한 주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성 시내 피해서 조그만 시골에 가서 자작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개성 시내 다 빠져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보 지금 가면 거기로 가면 인민군 있어. 우리도 거기 가서 붙잡혔다 왔어. 내일 아침에 저 기찻길 따라서 가면 인민군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자고 내일 기찻길 따라서 가시오 그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네도 피난민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개성 성당을 또 찾아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조금 있다 저녁 어두워 하니까 성당 근방에 따발총 소리가 탁 한데 그 따발총은 인민군만 가지고 있는 총 아니에요. 아이고 인민군이 우리 성당 근방에 왔구나. 또 성당에 또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잔 쪽 했는데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찻길로 가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자유의 다리 임진강 그 다리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 오니까 거기는 벌써 1월 지금 20 며칠 됐으니까 저기가 임진강이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얼음으로 건넜어요. 다리는 끊어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몇 번을 인민군한테 붙잡힐 뻔 하면서 안 붙잡히고 하고 정말 이건 하느님의 은총이고 성모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 여기 못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걸 거쳐가면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대전까지 갔는데 대전에 가서 갈 데가 있어요. 피난민이 어디 갈 데가 있나 돈이 있나 그 어떤 집에 가서 그렇게 6개월 살다 보니까 전 더 이상 살지도 못하겠고 남의 집에 그렇게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신부님 피난 가시고 없었어요. 빈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왔었는데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사 참례도 하고 그때 오기선 신부님인데 오기선 신부님 만나서 오기선 신부님 원래 서울교구 출신이에요. 그런데 평양교구로 파견돼서 저 신의주 본당 신부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서울교구 왔다가 그다음에 대전으로 또 파견돼서 대전교구에 가 계셨었어요. 오기선 신부님 본당 신부님인데 신부님 저기 저 1번 집에 1번 집 그 제가 아까 처음에 가서 1번 집에 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온실이 이렇게 옛날 온실인데 다 유리 다 깨지고 물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저거 수리점에서 거기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그 온실을 수리해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기선 신부님 때문에 그래도 또 하여튼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살기는 해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평양에서 가지고 나온 보따리 2개 동생 하나 있어서 제가 동생으로 없던가 어머니가 잠깐 오면 제가 어머니 보따리를 제가 짊어지던가 하여튼 보따리 2개 가지고 온 그 옷을 시장에 나서 펴가지고 그걸 미천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깨어 장사에서 한 걸음 발전해서 담배 장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양담배. 그때는 담배가 양담배밖에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화랑담배가 있었어요. 군용담배, 화랑담배 있고 나머지는 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양담배. 그래서 한갑에 그때 제 생각 지금 기억에 한갑에 1원이었었나 하여튼 그런 10원이었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걸 또 가치대로 또 팔았죠. 옛날에는. 지금 기억들 아시죠? 한갑을 다 사지 못하고 세 가치에 얼마 이렇게 또 그렇게도 팔았어요. 하여튼 대전 시장을 저는 하루 종일 다니면서 담배 사라고 소리 지르고 다녔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 보따리 풀러서 저거 해가지고 집에서 옷 가지고 들고 나와서 팔아서 쌀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걸 사서 또 이제 냉기고 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거 사서 팔고 이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대전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당군에 이제 살게 돼서 집 해결됐지. 그 다음에 먹을 거는 아버지 어머니 장사하니까 이제 해결되지. 그래서 살았는데 제가 성당마당에서 살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그때 대전 본당 신학생들이 대흥동 성당이에요. 지금 주교자 성당인데 그때는 그거 하나밖에 또 없었어요. 신학생들이 6명 있었어요. 그때. 근데 저하고 같은 반도 있고 하나 저 윗반도 있고 두 반 윗반도 있고 아무튼 신학생 6명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여름방학에 방학 때 오면 같이 놀게 되잖아요. 저하고 다 같은 또래니까. 그래서 그 신학생들하고 놀다 보니까 아버지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다고 그래? 그럼 본당 신부님한테 가자. 그래서 저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로 가겠다고 본당 신부님을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본당 신부님의 첫 마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 그래서 뭐 아버지 계시고 뭐 고등학교 뭐 다니라고 못 다닐 거 없잖아요. 중학교 다 졸업했는데.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는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졸업하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간다고 잔뜩 생각을 하고 난 항상 조심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11월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바로 전 석 달 전 11월에 잠깐 몇 달 앓고 돌아가셨어요. 40살에 돌아가셨는데 자 우리 식구들은 여기 타양에다 갖다 버려놓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제가 신학교 맡아드린데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고 저보다 9살 밑에 동생 하나 하고 어머니 그때 어머니도 40이셨고 저는 20 그다음에 동생 11살 도저히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취직을 하고 어머니하고 동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지냈는데 또 그 오기선 신부님의 동생 오기순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 신부님이 신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그 방학 때 다른 때는 별로 거기에 안 오시더니 제가 그 졸업하기 바로 전 겨울 방학에 대전에 와서 여러 날 그 형님 신부님이 있는데 와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가서 고민돼서 말씀드렸죠. 신부님 저 신학교 가려고 꼭 지금 저하고 3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잘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신부돼서 어머니 모시면 될 거 아니냐. 어머니 아직 40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사시라고 그러고 너 신학교 그대로 가는 게 어떠냐. 근데 어머니 그래도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립니까? 어머니도 고민이 돼서 그 신부님한테 들어가셨는지 본당 신부님 오렵고 그러니까 그 본당 신부님의 동생 신부님한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원했던 거고 아버지도 그렇게 원했던 거니까 신학교 가라. 내가 동생 데리고 그냥 여기서 살마. 근데 또 마침 본당 신부님도 저 하나 신부 만들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머니 보고 성물 장사하면서 성당에 사셔. 그래서 어머니는 동생 데리고 성당 마당에서 성물 장사하면서 거기에 14년을 살았어요. 성당 마당에. 그래서 제가 신부되는 날 그날도 어머니는 성당 마당에 살았어요. 그래서 신부돼서 대흥동 성당에서 첫 미사하고 그때 이제 하여튼 오신부님이 잘 해주셔서 첫 미사도 대흥동 성당에서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저는 평양교구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기름동 성당 보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머니 동생은 또 대학교 가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 혼자 대전에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어머니도 모시고 올라와서 제가 신부돼서 한 5, 6개월 후에 어머니도 서울로 모시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또 오기선 신부님도 이제 얼마 더 있지 못하고 서울교구니까 서울교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대전은 지금은 뭐 아무 근거 없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성묘하러 가느라고 가끔 가다 이제는 여기 파주로 이제 옮겨서 지금은 대전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지금도 가는데 오기선 신부님의 그런 신세를 많이 져서 오기선 요셉 장학회라는 걸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동성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하는데 그 일로 대전을 가끔 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전도 오기선 신부님 장학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도 매달 한 번씩 미사해서 가끔은 갑니다만은 대전은 제 고향이면서도 지금 별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도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도 지금 이번에 요 며칠 전에 100주년 대전고등학교 100주년 한다는데 또 여기 저도 일이 아직 있고 그래서 대전은 별로 지금은 자주는 못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정말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살면서도 어머니는 대전 계시고 사실 뭐 어머니 대전 계셔도 뭐 성물 판매해서 사실 그게 무슨 뭐 지금같이 이렇게 성물 판매해서 제대로 차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책 몇 권 뭐 교회 서적 몇 권 하고 묵주하고 아주 십자가 뭐 이런 거 몇 개 사다 팔고 그러던 시대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죠. 하여튼 다른 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좀 쪼가고 해서 동생하고 계속 그렇게 살으셨는데 하여튼 대전 신세를 정말 많이 주고 오기선 신부님 신세를 정말 많이 줬습니다.
네, 그 오기순 신부님의 또 그런 그 신세는 제가 신학교 포기했다가 다시 또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무슨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평양교구 90주년 행사라고 한가 아마 신문이나 또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그 평양교구에 상관되는 옛날 사진들을 지금 한 1000여 장 저기에서 이렇게 사진집이라는 걸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기순 신부님은 오기순 신부님의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내 아버지 신부님 오기순 신부님, 그리고 그 동생 오기순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옛날 이 오기순 신부님이 신의주 가서 일을 하시다 오신 분이라, 신의주 본당 신부 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실렸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아버지 신부님 젊었을 때하고 그 동생 오기순 신부님의 사진도 있고, 여기 보면 제 본당 신부님, 저한테 세례 주셨던 신부님, 저한테 견진성사 주셨던 주교님, 뭐 다 평양교구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사진들이 한 1000여 장이 지금 실린 그런 이번에 사진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당 신부님한테 나 드리고 갈 테니까, 저 가신 분 사무실에다 아마 뭐 내놓으실는지 모르죠. 그러면 원하시는 분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별로 봐서 뭐 그렇게 저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90주년 행사라고 3월 달에 했는데 사진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진 중에 한 70장을 크게 해서 저 명동 그 화랑, 그전 평화화랑이고 지금은 1898 화랑인가 뭐 거기에 한 70장을 전시를 했었는데 굉장히 호황리에 끝났어요. 한 2000명이 다녀갔대요. 그래서 화랑에서 놀래요. 우리 화랑 이렇게 저거 하면서 이렇게 2000명이나 구경하러 왔던 그런 적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평양교구의 옛날 사진들, 이 사진은 주로 다 메리놀 신부님들이 찍어서 본부에 보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요건 몇 년도 돼서 어느 곳에서 찍었다고 전부 이렇게 써서 자기네 본부에 다 보냈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저희가 많이 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만드는 겁니다. 일어나 가자 되는데, 일어나 가자는 홍주교님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집을 이번에 하나 냈는데, 이건 비매품이라 다른 데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걸 하여튼 하나 어떤 놓고 갈 테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50주년 작년 재작 3년 전에 사제소품 50주년을 지냈는데, 그때 제가 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회고록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제가 책이라고는 이거 처음 내봤어요. 그런데 저 글재주가 없어요. 아까 강론도 지금 강론 못해서 저 신부 안 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정말 저 글재주가 없어서 책이라는 건 한 번도 내본 적 없는데, 50주년 때 그래도 뭔가 내 지난 날을 한번 저거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거 하나 냈는데, 제목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인쇄소에서도 그렇고 친구들이 전부 그 유치하게 주님 감사합니다가 뭐냐 좀 뭐 제목을 몇 가지를 저한테 추천해 줘요. 오늘 저기도 뭐 사선을 못해서 보좌 신부님이 정해 주신 건데 전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아니, 나는 다른 아무도 없어. 내가 여기 와서 신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주님 감사합니다는 거, 왜 나는 더 적을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를 끝맺기 위해서 저걸 하는데, 이 책도 이제 50주년 3년 전에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만들었던 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또 여기 또 본당 신부님한테 맡겨놓고 갈 테니까, 혹시 사무실이나 뭐 독서실 같은 데 있으면은 저기서 저에 대해서 뭐 좀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여기 보면 그 피난 얻은 얘기는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신부가 됐고, 어느 본당 고쳐서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먼시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표지 또 제목은 이거 재미있는 것 중, 사진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뒤에서는 안 보이시죠? 이 대흥동 성당에, 대전 대흥동 성당에 가서 지금 감사 기도하는 그 장면을 기자가 와서 찍었는데, 피난 온 지 60주년 되는 날, 그러니까 1950년 12월 5일날 평양을 떠났죠. 4일날 저기서 12월 5일날 새벽에 대통령에서 평양 떠났는데, 60년 되는 날 2010년 12월 5일날
임진각에서부터 제가 혼자서 걷기 시작해서 대전까지 걸었어요. 네. 감사 기도하면서 걸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근데 매일 걸을 수는 없고 그때는 직책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일하다가 또 연결해서 가서 걷고 또 연결해서 걷고 해서 옛날 걸었던 그 길을 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기찻길 같은 데는 지금 못 다니게 하니까 기찻길은 그 옆에 해서 가고, 저기 뭐 문산 쪽 어디서는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겨울이니까 12월 5일 떠났으니까 겨울이니까 그냥 밭으로도 가고 뭐 개울도 그냥 건널 수 있고 뭐 이래서 하여튼 그래서 택신대로 그 길을 걸어서 18일간 걸어서 1월 22일 1951년 1월 22일 대전 도착했죠. 2010년 11년 1월 22일 대전 도착해서 대전 성당에서 지금 감사기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하여튼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돌봐주시고 이렇게 신부가 되고 오늘 monsignор까지 돼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런 감사합니다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뭐 별 이야기는 없어요. 제 개인 이야기, 아까 피난 오던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각본당에서 지내던 이야기들 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지금도 주님께 감사드릴 일밖에 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피난 오던 그 얘기보다는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에서 사는 그런 저기로 여러분도 다 지금 지나온 생각 다 하면은 다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주님 은덕이죠.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묵주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묵주기도 열심히 해서 성모님이 정말 더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또 금년이 저희 평양교구 9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평양교구 생긴 지 90주년에 뭐 이런 책도 내고 지난번에 행사도 했어요. 명동성당에서 크게 주교님들 한 20분 모여오시고 신부님들 한 50분 오셔서 명동성당에서 90주년 행사를 했는데, 100주년 행사는 평양에 가서 하자 그런 어떤 모토를 내세우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주년 때 과연 평양에 가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평양에를 제가 54년 만에, 아까 민족화위원회에 따라갔다고 그랬었죠. 54년 만에 고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는 아까 어떻게 하다 다 빠졌는데, 민족화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물건을 보내고 그 물건 보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확인차 평양을 가는데, 그때 이 북한 출신 할아버지 신부들 한 분씩 좀 모시고 와도 됩니까? 그래서 제 선배 신부님들이 몇 분이 따라갔다 오셨어요. 한 사람씩 따라갔다 왔어요. 근데 나는 반동분자의 가족이라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왜 반동분자냐? 아버지 물론 이렇게 도망왔지만 저희 피난 오자마자 삼촌 둘이, 그 시골 살던 삼촌 둘이 마당에서 총살당했대요. 인민군 들어오자마자. 또 할아버지는 강제노동소 저 아우지 탄광에 가서 일하다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이런 반동분자의 아들이 어떻게 평양을 가겠느냐, 평양에서 오라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저는 난 반동분자 아들이라 난 못 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우지 탄광에서 일하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4년 전인가 그 아우지 탄광 바라볼 수 있는 훈춘, 중국으로 해서 훈춘 가면 아우지 탄광이 바라 보인다 그래서 훈춘까지 제가 갔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돌아가셔서 거기 어디 뭐 뱉다 버렸는지 묻어드렸는지 모르지만 거기 어디 묻혀 계실 것 같아서 그 두만강 건너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잘해요. 60주년 행사 그렇게 건넌 행사도 하고, 할아버지 또 거기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거기까지 훈춘까지 가서 전 순전히 할아버지 그 훈춘 탄광 구경하러 건너가 보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멀리 바라보느라고 이제 가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평양에 그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면 아버지 뭐 물론 그 자리에 즉시 돌아가셨을 거고, 저도 반동분자 아들로 어디 뭐 강제노동소에 가서 일하다 거기서 죽었겠죠. 벌써 80대대로 살기나 했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정말 무한한 그런 은총, 성모님께서 또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체험담, 공산당 탈출해서 온 얘기,
이렇게 와서 좀 고생했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신부가 된 얘기, 그때 고생했던 것이 오늘 저를 이만큼 만들어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군대 가서 고생했던, 제가 제일 고생 많이 한 게 이제 그 피난 올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을 때 얘기 두 가지를 얘기, 군대 갔던 얘기는 뭐 다 군대 갔을 때 분들 다 가져갈 테니까. 군대 가서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최전방에 지금 철원에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고생했길래 지금 오늘 내가 이만큼 커서 이만큼 지금 살아오고 있느냐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 군대 생활하던데 제가 몇 번 갔어요. 그 군대 생활하던 그 부대도 들어가 보고 싶어서, 거기 사단장이 마침 또 신자래요. 그래서 신자인데 그 사단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그 내가 군대 생활하던 그 부대 안에까지 제가 들어가 봤어요. 했더니 정말 그 몇십 년 전에, 50몇 년 전에, 그래서 하여튼 군대 생활하던 그 시절이 또 그렇게 그립고, 하여튼 그 고생하던 때가 더 좋아서 그렇게 제가 그런 데 찾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저 혼자서도 천원을 그래서 여러 번 다녀봤고, 그 사단장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육사단이더라고요. 사단장한테 부탁해서 그 근무하던 부대까지도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하여튼 하느님은 그런 고생 가운데 저를 키워주시고, 하느님은 그런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걸 저는 느끼고 항상 감사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뜻으로 정말 좋은 신앙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사랑 베풀으시고 성모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그만할까요?